자, 모두가 분열을 외칠 때요. 통합을 위해 무려 12번의 암살 위협을 마주해야 했던 그런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인물, 여운형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 세기 전의 지도자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모델로 불리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여운형의 삶을 따라가면서 찾아볼 핵심적인 답이 될 겁니다. 사실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참 힘든데요. 정치가, 외교가, 언론인, 심지어 체육계인까지 정말 여러 얼굴을 가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이 결국엔 조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일종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의 이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건데요. 변혁적 중도주의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말이죠. 그냥 단순히 좌, 우,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그런 기계적인 중립,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 강 건너로 가야 한다는 거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왼쪽 둑에 있는 사람이든 오른쪽 둑에 있는 사람이든 전부 하나의 배에 태우는 아주 목표 지향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 목표가 뭐였냐? 바로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도라고 하면 그냥 타협하고 안정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운형에게 중도, 즉 통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에게 통합은 민족 해방이라는 혁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강력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었겠죠. 당신 이념은 좌요, 우요? 그때 그는 이 모든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여운형주의는 조선 해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와, 대단하죠? 그의 사상은 이념이라는 틀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 그 자체로 정의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담한 철학은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그의 생각의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흐름이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상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 자체였어요. 동학에서는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 시천주 사상을 받아들여서 노비나 양반이나 다를 게 없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평등주의를 배웠고요. 또 기독교와 근대의 사상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양심의 가치를 흡수했던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그의 변혁적 중도주의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입니다. 고작 20살의 나이에 말이죠. 집안의 노비 문서를 사람들 앞에서 전부 불태워버려요. 심지어 조상의 위패까지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반항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이라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그냥 불태워버린 정말 급진적인 결단이었던 거죠. 이런 철학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머물렀을 리가 없겠죠. 여운형은 이 생각을 가지고 국제 외교 무대와 국내 민중의 힘을 하나로 엮어내는 아주 놀라운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파리 강화회의의 외교관을 보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요. 바로 그 동시에 국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비폭력 시위를 기획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외교적인 목소리를 내고 안에서는 민중의 함성이 터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라 동시에 터져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독립의 명분이 진짜 힘을 얻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담한 건요. 적의 심장부인 도쿄로 직접 날아갔다는 겁니다. 일본의 네로라 하는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는 건 당연한 생존의 원리 아닙니까? 그 생존권이 일본인에게만 있는 권리입니까? 와, 보세요. 그는 독립운동을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로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독립운동을 양심적인 발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무슨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억압받는 인간의 양심이 더는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주장은 이념이나 국경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해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어요.
그의 앞에는 독립운동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이 둘로 쪼개질지 모른다는 거대한 위기였죠. 당시 한반도는요, 말 그대로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는 폭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이, 남쪽에서는 미국이 버티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좌익과 우익 세력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가 이끌던 중도 세력은 이 모든 압력의 정중앙에서 어떻게든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는 정말 무서운 예언과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결코 반대합니다. 그건 결국 민족 분열로 이어질 거고 10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는 분열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의 눈에는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좌우라는 깊은 골짜기 위로 통일국가, 나는 튼튼한 다리를 먼저 놓자는 거였어요. 일단 다리가 놓여야 그 위에서 국민들이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었던 거죠. 순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먼저 통일, 이념은 그 다음, 선통일, 후 이념이었죠. 12.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이렇게 통합을 외치다가 결국 암살당하기 전까지 그를 향했던 테러와 암살 시도의 횟수입니다. 분열의 시대의 통합을 외친다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분열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꿈은 결국 실패한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 모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이념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둘째, 그냥 중간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좌든 우든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실용적인 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죠. 어쩌면 한 세기 전보다도 더 극심한 양극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는 여운형이라는 인물의 삶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분열의 언어만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통합가가 필요한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